안녕하세요. 저는 사춘기 아들을 기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행운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선의가 복으로 돌아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렸을 적에는 착하고 선하게 살면 언젠가 그 복을 꼭 되돌려받게 될 거라 배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권성징악이라는 건 전래동화에나 나오는 먼 이야기만 같고 힘없고 초라한 사람들은 복은커녕 제 몫을 챙기지도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일 거예요. 저도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 착하게 살아봤자 보람이 없다고 느꼈던 날들이 있었죠.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배려하고 이해한들 사람들은 저를 호구 취급하고 고마운 줄은 모르는 듯 했고 나보다는 나한테 상처 준 인간들이 훨씬 잘 사는 것만 같아서 세상이 불공평하다 싶었던 적도 많았었죠. 그런데 그렇게 베풀었던 일이 언젠가 내게 복으로 돌아온다면 그건 정말 행운이 아닐까 싶네요. 한때는 세상이 불공평하다 생각했던 제가 바로 그런 행운을 겪게 되었다니 지금도 믿기지 않네요. 그래서 직접 겪은 그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 여러분들도 행운을 기대하며 좋은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려 합니다. 사실 저야말로 참 재수없고 복없는 팔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모진 일들을 겪고 참 마음고생 많이 하고 살아왔거든요. 어린 시절 제 불행의 원흉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한마디로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어요. 남자들은 다들 그러는 건지 저희 아버지도 결혼 전에는 별도 달도 따다 주겠다며 엄마를 꼬셨겠죠. 20대 초반 순박한 시골 처녀였던 저희 엄마 역시 멀끔해 보이는 아버지를 만나 결혼을 결심하셨고 저를 낳아 기르셨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는 무슨 말인들 못할까요? 결혼을 하고 어린 자식을 두고서야 아버지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매일 술과 도박에 빠져 임신한 와이프를 나몰라라 하는 것은 일상이었고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실직을 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네요. 많이 배우지 못해 몸쓰는 일 하던 아버지는 성실함마저 탁월하지 못했고 가장 노릇 못하는 아버지 때문에 엄마는 고생을 많이 하셔야 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월세 낼 돈은커녕 병원비가 없어서 여기저기 이웃들에게 돈을 꾸고 다니셨다는 엄마의 말을 들었을 때는 엄마가 왜 진작 이혼을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였었죠. 엄마는 그나마 제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실 거라 믿으셨지만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던 날마저 술에 취해 계셨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핏줄은 당기고 부성애라는 게 있을 거라며 믿고 싶으셨겠지만 아버지는 그런 기대를 저버리는 사람이었죠. 제가 떠올리는 기억 속에서도 저는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껏 아버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나마 제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은 저희 엄마였어요. 책임감 없는 아버지 대신 돈을 벌기 바쁘셨던 탓에 엄마와도 긴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었지만 그래도 제 유년 시절 기억 속 엄마의 모습은 늘 따뜻하고 제게 다정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는 엄마가 거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었죠. 제게는 엄마가 전부였지만 엄마는 자식 하나만으로는 고된 삶을 견디기 힘드셨던 것인지 엄마는 결국 아버지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말도 없이 집을 나간 엄마를 기다리던 저는 얼마 뒤 남은 짐을 챙기러 온 엄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안기고 싶었지만 엄마는 저를 모른 척 하셨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고는 짐만 챙겨 저를 두고 다시 떠나셨어요. 그렇게 두 분은 이혼을 하게 되셨고 그 후 저는 무책임한 아버지를 떠나 멀리 사시던 친할머니에게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일들은 겨우 10살 정도였던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저는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고 그리움이었던 마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오와 원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이야 저도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엄마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해보려 하고 있지만 그때는 엄마를 오랫동안 너무 원망하며 지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가정의 파탄은 전부 아버지의 탓이었는데도 제가 원망했던 것은 엄마였어요. 아버지에게는 기대조차 없었기에 원망도 없었지만 제가 의지하던 엄마가 저를 버리고 떠난 것은 씻을 수 없는 상처였고 그 후로도 소식 없는 엄마를 보며
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는 저를 아주 모른 체하고 살 생각인지 그 후로도 한 번도 저를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은 20살, 할머니의 장례식장이었어요. 할머니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저를 참 열심히 키워오셨습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것, 짠한 것. 이게 다 내 탓이다. 내가 자식 잘못 키운 벌을 이렇게 돌려받고 있네. 내가 너를 맡을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이 어린 것을 어떻게 그런 데 보내노? 할미가 이거저거 못해줘도 그렇게는 못하겠다. 죽이 되던 밥이 되던 그냥 할미랑 같이 살자. 알겠지, 지우야? 할머니는 몇 번 본 적도 없는 소녀가 예쁘신지 어려운 형편에도 저를 맡아주신 만큼 정이 많이 부시셨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손녀를 키우느라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여기저기 남의 밭에 일해주며 품삯 받으시고 매일 김밥을 말아 길에서 파시면서 그렇게 저를 먹이고 입히시며 키우셨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런 할머니의 사랑 덕에 저는 무사히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었죠. 대학은 진작에 포기한 꿈이었지만 저는 할머니에게 늘 감사한 마음뿐이었고 성인이 되어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호강시켜드릴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저를 기다려주지 못하시고 일찍 떠나셨습니다. 매번 돈이 궁할 때만 찾아오곤 했던 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와중에도 연락이 없었고 결국 손녀인 제가 혼자 상주가 되어 할머니를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죠. 장례식도 할머니의 죽음도 모두 낯선 제가 혼자서 울음을 참고 있었을 때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10년 만에 엄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호야, 잘 지냈니? 네 아버지는 이럴 때에도 없는 거니? 참 끝까지 무책임한 인간이구나. 엄마가 여기는 왜 왔어? 여태 소식 없던 엄마나 아버지나 똑같잖아. 어차피 아버지나 엄마나 나한테는 똑같이 무책임한 사람이야. 지호야, 엄마라고 너 두고 가서 속 편히 살았겠니? 엄마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이제 와서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아. 어차피 앞으로도 안 보내고 지낼 건데 섭섭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오랜만에 만나서 꼭 그렇게 말해야겠어? 엄마는 너 걱정돼서 온 거야. 걱정이 됐으면 너 일찍 왔어야지.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면 내가 고마워라도 할 것 같아? 나 엄마랑 더 할 말 없으니까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빨리 돌아가. 엄마는 너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너 이제 20살인데 대학도 안 갔다며. 세상 살면서 졸업장 정도는 있어야 편해. 학비는 엄마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입학 준비해라. 사는 게 힘들어서 자식 버리고 떠난 엄마가 갑자기 무슨 여유가 있어서 비싼 학비를 대주겠다는 건지 의아했더니 10년 세월이 길긴 했던 건지 엄마에게도 기댈 구석이 생겼더라고요. 엄마는 재혼을 했다며 제게 같이 온 아저씨를 소개했습니다. 지우야, 엄마 얼마 전에 재혼했어. 그렇다고 엄마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도 많이 고민하다가 신중하게 결정한 거야. 아저씨 좋은 사람이고 엄마도 이제 행복해. 어쨌든 엄마가 너한테 못할 짓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딸 걱정을 안 하겠니? 항상 네 걱정했었고 지금도 그래. 그래서 엄마랑 아저씨는 너 도와주고 싶어. 엄마랑 결혼을 했다는 그 아저씨가 돈이 좀 있으신지 두 분은 제가 이제라도 대학을 가기를 바라신다며 제게 학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어요. 저는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를 잃고 혼자 힘든데 나를 두고 재혼을 해서 행복해 보이는 엄마를 보니 속상하고 분하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딴 돈은 필요 없다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결국 두 사람의 호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도 여력이 된다면 학교는 가보고 싶었었고 이제라도 생색내겠다는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제 마음을 달래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해 수능을 치르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엄마한테 작은 복수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꾸역꾸역 들어간 학교였지만 막상 입학을 하고 대학생이 되고 보니 너무 행복했어요. 공부도 꽤 잘했지만 형편 탓에 일찍 포기를 해야만 했던 제가 꿈만 꾸던 대학생이 되었다는 것도 기뻤고
그곳에서는 저도 남다를 것 없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복감에 도취되어 있던 저는 제가 정말 남들과 다른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인 듯 착각이라도 한 것처럼 남들과 별다를 것 없는 것들을 꿈꾸고 기대하고 말았죠. 늘 싸우던 부모님과 무책임한 부모에게 버려졌던 저는 제 가정 환경 때문에 늘 행복한 가정을 바라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분수를 잘 알았던 저는 제 사정 때문에 그런 바람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현성 씨를 만나고 내 사정과 내 형편을 다 듣고도 저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그 사람을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같은 학교에서 선후배로 만났던 현성 씨는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친절하고 유쾌한 성격 덕분에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넉넉한 환경에서 잘 자란 도련님인데다가 공부도 잘해서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죠. 인기도 많던 그 남자가 왜 저를 선택했는지 당황스러울 정도였고 그렇게 저는 주변의 부러움을 사는 행운아가 되었습니다. 연애하던 시절은 참 행복했습니다. 저를 위해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며 저는 제가 드라마에 흔하게들 나오는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요. 심지어 이혼한 부모님과 불우한 제 가정사를 듣고도 이해해주고 그런 제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을 보며 저는 어느새 그 사람과 결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면 저를 이해해줄 사람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 믿고 있었죠. 지우야,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 알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라도 지우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꼭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 나 다른 사람한테 너 뺏기고 싶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너 행복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직 이르지만 나 믿고 일찍 결혼하자. 내가 너 꼭 행복하게 만들게. 약속할게. 대학 시절 내내 붙어 다녔던 저와 사회로 나가면서 멀어지고 싶지 않아 했던 현성 씨는 졸업을 앞두고 제게 프로포즈를 했고 그렇게 저는 현성 씨의 프로포즈를 받으며 조금은 이른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게 믿을 수 없는 행운이 찾아온 거라며 감격에 겨워 있었습니다. 내 주제에 평생 가도 결혼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생각했는데 누구보다 대단해 보이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선택해준 것이 고마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그리고 저는 그런 결혼을 무사히 성사시키기 위해 작은 꼼수를 부렸습니다. 현성 씨의 부모님이 제 사정을 알고 저를 반대하실 것을 걱정하여 엄마와 아저씨를 내세워 결혼 허락을 받아내었어요. 덕분에 시부모님은 제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고생하며 자랐는지는 전혀 모르셨고 그저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며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을 속인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해 그런 것은 하얀 거짓말이라 말하는 남편을 보며 저 역시도 결혼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흠을 감싸주고 결혼을 진행시킨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에 저는 결혼 후에도 늘 남편의 말에 따르고 시부모님께 겸손한 며느리가 되어 살기로 결심했죠. 넉넉한 집안에서 고생 모르고 자랐던 남편은 이른 결혼 후 어려운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남의 밑에서 일하기보다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 했고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모두 남편의 시부모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때 저는 제 남편이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자신 있게 추진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고 무책임한 아버지에게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든든함을 기대하게 되었죠. 남편이 잘 되는 길이 제가 행복해지는 일이라 생각하며 저는 남편을 돕고 싶었고 남편 역시 자신을 위해 제가 사회 진출을 포기하고 가정에 남아 내조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족의 행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죠. 저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찍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들이란 소식에 남편과 시부모님 역시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남편이 일 때문에 바빠지면서 임신한 저를 챙겨주지 못할 때가 간혹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저를 충분히 보듬어 준다고 생각을 했고 남편이 무책임한 내 아버지와 전혀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결국 아버지 닮은 남자를 만난다는 속설 때문에
평생 내 발목을 잡던 그 말을 벗어나려 발버둥 쳤던 제가 남편을 만나고서야 정말로 아버지 그늘을 벗어났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남편을 믿고 의지했고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더욱 큰 행복을 기대했죠. 하지만 결혼 이후 남편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고 임신한 저를 서운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많이 늦었네. 바빴어? 뭐 그렇지. 아직 사업 초기라서 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여보, 딸기는 사왔어? 딸기? 무슨 딸기? 내가 딸기 먹고 싶다고 사다 달라고 부탁했잖아. 또 까먹었어? 아, 그랬나? 미안. 내가 바빠서 정신 없었나 봐. 다음에 사다 줄게. 매번 까먹었다고 그러고 나 진짜 섭섭해지려고 그래. 나한테 여태 뭐 사다 준 적 한 번도 없으면서 그거 한 번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잖아. 지금 바가지 긁는 거야? 내가 뭐 놀다 온 줄 알아? 밖에서 일하다 보면 까먹을 수도 있지. 나더러 어쩌라고. 그렇게 남편은 조금씩 달라져 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변화를 진작에 눈치챘으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죠. 그 후 저는 무사히 아들을 낳았고 혼자 육아를 하고 바쁜 남편의 내조를 하며 여전히 가정에 충실했지만 사업이 잘 되어 갈수록 남편은 더욱 가정에 소홀하며 점점 더 저와 멀어져만 갔습니다. 한때는 넉넉한 형편에서 넉넉한 성품이 나오는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어려움 없는 상황에서 저를 더 잊어가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며 모든 자기가 잘난 맛에 살던 남편은 언젠가부터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우한 제 어린 시절에 안타까워하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이 제가 작은 실수를 할 때마다 제가 가정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며 막말을 꺼내고 아이가 아픈 것을 두고 제 탓이라며 제 가정 형편을 운운하기도 했죠. 집에서 하루 종일 애만 보는 여자가 대체 뭘 한다고 애를 다치게 해? 네가 이러고도 엄마 자격이 있어? 이거 봐. 이런 거 보면 다 티가 나는 거야. 네가 부모한테 홀대받고 컸다고 자식까지 소홀할 거야? 나한테 일찍 들어와라. 애 좀 안아줘라 말할 시간에 너나 잘해. 알았어? 완전히 변해버린 남편을 보며 저는 놀라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다정했던 그 사람은 대체 어디 간 건지. 이기적이고 냉소적으로 행동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결혼하고서야 드러난 남편의 본색에 완전히 속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의지로 한 결혼을 그제 가서 물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어린 아들을 두고 이혼을 하거나 도망갈 생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비위를 맞추며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와중에 남편은 의처증이 생겨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는 시댁에 맡겨놓고 어딜 가? 당신 요즘 왜 그렇게 외출이 잦아? 전에 말했잖아. 오늘 친구 결혼식이 있다고. 남의 결혼식 가는데 그렇게 꾸미고 가? 결혼해서 아줌마가 됐으면 대충 하고 다닐 것이지. 가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화장까지 했어? 그럼 결혼식 가는데 화장도 안 하고 가?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평소에 남편한테나 잘 보일 것이지. 너 애 좀 키워놓고 남편이 돈 벌어다 주니까 자꾸 딴 생각이 들고 그러냐? 친구들 슬슬 시집가고 하는 거 보니까 너도 또 시집가고 싶어? 왜? 너도 니네 엄마처럼 다른 남자 만나서 도망가려고? 외출 한 번 할 때마다 저를 감시하고 닥달하던 남편은 친정엄마가 바람나서 도망을 간 거라며 제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하고 말았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남편의 무시에 의처증까지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식을 보고 겨우 견디려 했지만 끝까지 저를 괴롭히는 남편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가 되었고 결국 병원에서 우울증 약을 타먹으며 나라까지 떨어져야 했어요. 이미 제가 꿈꾸던 행복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이러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살고 싶었던 저는 그제서야 남편에게 어렵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죠. 나 이제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지옥이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혼해. 이혼? 이게 콩가루 주변에서 찾아서 그런지 아주 이혼 얘기 쉽게 하네. 왜? 결혼할 때는 어떻게든 결혼하고 싶어서 우리 부모님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안달을 내더니 이제 와서 이혼이 하고 싶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나를 그렇게 괴롭혔으면서 내가 이혼 얘기할 줄 몰랐어?
네가 뭐가 그렇게 힘든데? 내가 돈 벌어다 주고 거지 같은 네 집구석 덮어줬으면 평생 고마워할 줄 알고 살아야지. 뭐가 불만인데? 그래서 여태 입 다물고 살았잖아.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견뎠잖아. 근데 나도 이제는 한계야. 당신, 더는 못 버티겠어. 그래? 결국 너도 니네 엄마처럼 남편 버리고 도망가겠다 이거지. 언제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부모들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더니 네가 니네 엄마를 원망할 자격이나 있냐? 그래,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 대신 이혼하려면 빈손으로 나가. 규환이도 내가 키울 거고 재산 분할은 일절 없을 거야. 그게 싫으면 계속 참고 살던가. 남편은 치사하게도 그런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돈은 그렇다 쳐도 아이를 데려가지 말라는 건 저도 참을 수가 없었죠. 말도 안 되는 그 말에 저도 변호사를 구하겠다고 나섰지만 저는 결국 그럴 수가 없었어요. 뭐? 이혼 소송? 지금 소송해야 하는 게 누구인데 감히 네가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그래? 너 결혼할 때 네 집구석 개판인 거 우리한테 숨기고 결혼했다며? 그럼 너 사기 결혼이야. 우리 아들이 불쌍한 거 꺼다다가 결혼해줬으면 고마워하고 쥐죽은 듯이 살 것이지. 어디 우리한테 사기를 치고서 이혼 얘기를 꺼낼 생각을 하니? 이혼 소송하기 전에 나한테 소송당할 생각해라. 그리고 너도 규환이 생각하면 애 데려간다는 소리 나지 말아야지. 애가 너 따라가면 가서 학교나 제대로 다니겠니? 지금 한창 공부에 집중해야 할 시기인데 쥐뿔도 없는 네가 규환이 제대로 키울 수나 있겠느냐고. 억울했지만 그 말도 맞았습니다. 아무 능력 없는 제가 부족함 없이 커온 아이를 데려가서 당장 뭘 해줄 수 있을지 그 생각을 하니 저도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저를 두고 떠난 엄마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자식도 두고 빈손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두려워 다시 한번 고려해보려 했지만 더 버티다가는 정말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저는 결국 이혼을 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제가 자립을 해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아들을 맡겨두자 생각하며 그렇게 빈손으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넘게 가정주부로 살아온 탓에 당장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던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치여 아르바이트도 구하지 못하는 신세였습니다. 결국 이 꼴이 될 것을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결혼을 했던 건지 늦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 제 실수였고 제 선택이었으니 누굴 탓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 저는 후회를 하기보다 하루빨리 아들을 되찾아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의 상처를 추스릴 때도 없이 어떻게든 자립을 하려 발버둥 칠 수밖에 없었죠. 대체 뭘 해서 돈을 벌어야 할까 고민하던 저는 예전에 할머니가 저를 위해 하셨던 것처럼 김밥을 팔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당시 지내던 좁은 고시원 주방을 빌려 눈치를 보며 김밥을 준비했고 새벽같이 일어나 만든 김밥을 들고 출근 시간 붐비는 지하철역 앞으로 나섰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던 제가 장사를 하려니 용기도 없고 막막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자립하겠다는 생각에 창피함을 무릅쓰고 한 줄이라도 더 팔려 노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단속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몇십 줄을 그대로 버리게 되는 일들도 있었고 여러모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그런 고생 덕분에 저는 1년 만에 목돈을 만들어 새가 저렴한 동네에 작은 분식집을 열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동네마다 하나씩은 있을 만한 흔한 분식집이었기에 큰 돈을 벌 기대는 하지 못했지만 그거라도 해서 열심히 해보려 새벽같이 일을 하고 성실히 살았습니다. 큰 돈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걸 알아봐 주셨는지 조금씩 단골도 생기고 저도 저축을 할 정도로 여유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이런 속도로 언제 아들을 데려올까 갑갑하기도 했지만 저는 아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곧 중학생이 될 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살아가던 저는 언젠가부터 동네에서 어린아이가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보다 어린 건지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쌀쌀해지는 날씨 속에 슬리퍼에 얇은 옷차림이었어요. 저도 자식 있는 엄마라 그런지 왠지 허름한 차림에 혼자 다니는 그 아이에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의 행색이 신경 쓰여 무슨 사정이라도 있나 궁금해서 다가가 물어보려 했지만 어찌나 손살같이 도망을 가는지 저는 아이를 매번 놓치곤 했어요. 이제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러고 다니려는지 저는 그 아이가 계속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 아이가 가게 근처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코앞에 닥쳐 꽤 추웠던 그날, 아이는 여전히 얇은 옷에 슬리퍼를 신고 추운 차이림으로 울고 있었어요. 아가, 너 왜 울어? 어? 아가, 너 안 춥니? 일단 여기 들어와봐, 어? 추워 보이는 아이가 걱정되었던 저는 대답 없는 그 아이를 가게로 들여 따뜻한 국물과 김밥을 내어주었고, 말도 없이 울기만 하던 그 아이는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몇 살이야? 여기 근처에 사니? 부모님은 어디 계셔? 혼자 있던 아이가 걱정되었던 저는 아이의 부모님을 찾아주려 이것저것 물어보았지만 아이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얘, 너 말을 못하니? 그래? 마르고 왜소해 보이기는 하지만 말을 못할 정도로 어린 것 같지는 않는데 울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않는 아이를 보니 혹시나 말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싶어 더 걱정이었습니다. 급하게 먹는 걸 보니 밥도 제대로 먹고 다니는 것 같지 않고 차림새를 보더라도 아이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말도 안 하는 아이와 괜히 잘못 엮어 동네 장사에 지장이 생길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 아이를 보니 제가 이혼하며 마지막으로 보았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그 아이를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집을 잃은 아이인가 싶었던 저는 밥을 먹인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를 찾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까지 내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조용히 따르기만 했습니다. 이전에는 말도 못 붙이게 도망을 치더니 그래도 밥을 챙겨줬다고 그런지 제 손을 얌전히 잡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를 집으로 꼭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에 경찰서까지 데려갔지만 아이는 거기서도 끝까지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얘, 너 이름이 뭐야? 어? 경찰들이 여러 번 물었지만 아이는 끝까지 대답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주변에 실종 신고도 들어온 것이 없다고 하고 아이가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다 보니 아이의 집을 찾기가 막막했습니다. 아줌마 나쁜 사람 아니야. 아줌마도 너 같은 아들이 있어. 너는 이름이 뭐야? 집이 어디야? 집에 부모님 계시니? 거기 우리 집 아니에요. 옛날에 엄마 아빠랑 헤어졌어요. 이름도 집도 말하지 않던 아이가 제게 은연중에 뱉은 한마디에 저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어린애가 혼자 살 리도 없는데 행색이 허름한 것이 수상했고 아이가 혼자 돌아다니는데도 부모가 실종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이상했죠. 저는 혹시나 싶은 생각에 경찰에게 실종아동 중에 그 아이와 비슷한 아이가 있는지 찾아봐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실종아동 중에 비슷한 아이가 없을까요? 최근에 들어온 실종신고 말고 오래된 것 중에서요. 에이,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애가 여태 혼자 살았겠어요? 그냥 잠깐 집 나왔을 거예요. 그런 애들 종종 있어요. 야, 꼬마야. 너 집이 어디야? 정말 말 안 할 거야? 왜?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무서워? 이거 봐. 부모님 얘기 나오니까 무서워하잖아. 혼날까봐 그러지. 실종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좀 이상해서요. 애가 추운데 이러고 다니는 것도 이상하고 제가 전에도 몇 번 혼자 다니는 걸 봤어요. 혹시 모르니까 DNA 등록해두면 안 되나요? 실종 아동들 DNA 등록해서 찾을 수 있잖아요. 요새 맞벌이 하느라 집에 애가 없는지도 모르는 부모도 있어요. 아마 퇴근 시간 지나면 신고 들어올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해주세요.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혹시 나중에 또 잃어버리면 찾기도 쉬울 거고. 안 그래요? 아이 참, 사람 귀찮게 하시네. 저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아이의 DNA를 등록해달라 말했지만 경찰은 귀찮아하기만 했습니다. 저도 평소라면 경찰 앞에서 큰 소리 내지 않았겠지만 그때는 아니란 경찰들의 태도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제가 끝까지 우겨서 결국 아이의 DNA를 등록했고 그러는 동안에도 들려오는 실종 신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장사하던 가게 문을 닫고 급히 나와 마음이 급했지만 저는 그 아이를 혼자 두고 차마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언제가 되던 아이의 부모를 꼭 봐야겠다 싶었죠. 퇴근 시간쯤 되면 아이를 찾을 거라던 경찰들 말과 달리 그 아이의 보호자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반응이 참 이상했어요. 아이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은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차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었고, 엄마로 보이는 여자는 아이를 걱정하며 안아주기는커녕 귀찮게 먼 길을 오게 했다며 아이를 다그치고 혼내기만 하는 겁니다. 한준성, 너 또 집 나갔어? 여태 어디서 뭘 하다 다닌 거야? 아이가 멀리까지 나왔네요. 여기 이분이 아이를 찾아서 데려와 주셨어요. 게다가 경찰이 아이 엄마에게 저를 소개했더니 그 아이 엄마는 제게 고마워하기는커녕 화를 냈습니다. 근데 애를 찾아주면 찾아준 거지. 뭐 한다고 여태 기다렸어요? 뭐 고맙다고 사례라도 받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요. 저는 애가 혼자 있을까봐 걱정돼서요. 부모님을 뵙고 싶기도 했고요. 나를 왜요? 제가 분식집을 해요. 애가 한참 떨어진 저희 동네까지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거 아세요? 가게 앞에서 종종 보이길래 신경 쓰였는데 아이가 날씨에 맞지 않게 춥게 다니는 것도 이상하고 잘 데리고 계시는 건지 걱정이 돼서요. 뭐요? 그래서 뭐 내가 지금 내 자식 방치하기라도 한다 그런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남의 일까지 간섭을 하려고 그러네. 당신 일이나 잘하지 왜 남의 가정에 참견이야? 항상 같은 옷을 빨지도 않고 입는 것 같고 추운데 겉옷도 없고요. 그리고 애가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던데 밥은 제대로 먹이는 거 맞아요? 12살이라던데 나이에 비해 너무 작잖아요. 이렇게 방치하는 것도 아동학대 아닌가요? 어머, 지금 이 여자가 생사람을 잡고 있네? 내가 바빠서 애를 좀 못 챙긴 거지. 그렇다고 내가 애를 때리기를 했어? 쫓아내기를 했어? 어디 엄한 사람을 아동학대범으로 만들고 있어. 당신 가게 한다고? 내가 그 가게 쫓아가서 장사 못하게 어디 뒤집어 줄까? 아이고, 두 분 다 진정하시고요. 아이 찾았으니 잊지 마시죠. 어머니, 아이 잘 챙겨주시고요. 사장님도 이제 그만 들어가 보세요. 저는 아무래도 아동학대가 의심되었지만 경찰은 저를 말릴 뿐 그 여자를 조사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몇 번이나 아이가 방황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을 했지만 정황이 없으면 수사가 어렵다며 부모를 찾았으니 되었다며 대수롭지 않아 하는 경찰을 보며 저도 별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아이가 보이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했던 것도 잠시. 아이는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또다시 제 가게 근처에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온 건지 아이가 제 가게 근처를 얼쩡거렸지만 그날따라 한창 바빠 제가 아이를 먼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제가 알아차렸을 때에는 다른 손님들이 아이를 먼저 발견한 뒤였습니다. 저놈! 저 김밥 훔쳐간다. 사장님! 저기 애가 김밥 집어가네요. 예? 김밥이요? 한창 서빙을 하고 상을 치우던 저는 매대 앞에 놓여있던 김밥을 집어 도망가는 준성이를 보게 되었고 아이가 걱정되는 마음에 쫓아가 그 아이를 잡았습니다. 모르는 아이도 아니었으니 크게 혼을 내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제게 붙잡힌 아이는 갑자기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잘못했어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겨우 김밥 한 줄 가지고 벌벌 떨며 목숨을 살려달라는 아이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준성아, 아줌마가 너 혼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잘못했어요. 김밥이 먹고 싶었으면 와서 달라고 그러지. 왜 훔쳐갔어? 그래,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건 잘못한 거지? 도둑질은 절대 안 돼.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여전히 바들바들 떨며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하는 아이를 보니 저는 짠한 마음에 아이를 더 타이를 수가 없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직접 도와주고도 싶었지만 애가 부모도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더 없다 싶어 그냥 가지고 있던 돈이라도 좀 쥐어줘서 보내려고 했죠. 준성아, 날 추운데 집에 걸어가지 말고 돈 내고 버스 타고 가. 남는 거는 용돈 하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배고프면 그냥 들어와서 먹어. 알았지? 그렇게 제가 아이에게 용돈을 쥐어 돌려보내려는 순간 저희 쪽으로 누군가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게 자신들이 준성이의 부모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그날 제게 난리를 피던 그 여자가 아닌 것을 보고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들이 준성이의 친부모님들이었습니다. 애초에 아이의 이름은 준성이가 아니라 한결이었어요. 수년 전
한결이를 잃어버린 그분들은 여태 자식을 찾아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신분증도 없는 아이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 여태 전국의 고아원들을 다니며 헤매고 다니셨답니다. 실종되어 시설에 맡겨지기라도 했으면 금방 찾았을 텐데 누가 아이를 데려간 건지 여태 찾을 수가 없으셨죠. 그런데 제가 경찰서에서 아이의 DNA를 등록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한결이를 찾아 저를 찾아오셨다네요. 소식을 듣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물었더니 아이가 있는 집이 어딘지를 모르신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여기를 찾아왔는데 저희 아이가 정말 여기 있었네요. 정말 준성이 부모님들이세요? 준성아, 너 이분들 기억나니? 저는 혹시나 싶은 생각에 아이에게 확인해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자기를 한결이라 부르는 그분들을 보자마자 제 손을 뿌리치고 달려가 안기더군요. 그걸 보니 그분들이 친부모님이라는 것을 더는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친부모님의 품에 안겼고 오랫동안 아이를 찾아다녔던 두 분도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오해를 하셨습니다. 한참 동안 재회의 기쁨을 나누던 한결이의 부모님은 제게 또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정말로 감사드려요.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희 한결이 못 찾았을 거예요. 저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을지. 은혜라뇨. 제가 뭐 바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요. 저는 혹시나 싶어서 그랬던 건데 이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럼 한결이를 데리고 있던 그 사람들은 대체 누구죠? 그건 이제 차차 알아봐야죠. 그래도 저희는 한결이가 무사히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요. 이게 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저희 이 은혜 평생 못 잊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알고 보니 넉넉한 집안이었던 한결이네 부모님은 제게 어떻게든 사례를 알고 싶어 하셨어요. 솔직히 제 코가 석자라 뭐라도 바라고 싶은 형편이었지만 저도 아이가 있는 입장이었기에 그런 일로 보상을 받고 싶지 않아 계속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참 끈질기셨고 계속 거절한 제게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럼 저희가 사장님께 투자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마침 요식업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저희도 식품업을 하고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도울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어떻게 하필이면 두 분이 식품업을 하고 계시는지 덕분에 저는 한결이 부모님의 도움으로 가게 컨설팅을 받고 밀키트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나 같은 게 무슨 사업일까 싶어 도전이 두려웠지만 어떻게든 저를 도와주려 하시는 두 분의 성의를 마냥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었지만 사업 수완이 좋으신 두 분 덕에 밀키트 사업은 성공할 수 있었고 저는 몇 달 만에 수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덕분에 저는 없던 용기가 생겨 제 아들을 데려오기로 마음먹었고 끝까지 양육권을 주지 못하겠다는 남편과 양육권 분쟁을 한 끝에 아들을 제가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한결이네 부모님과 좋은 지인으로 사업 파트너로 잘 지내고 있고 비슷한 또래 아이들 역시 친형제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힘든 제게 두 분은 무척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고 지금은 오히려 제가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이에요. 재수 없다 싶었던 제게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누구나 당연하게 베풀었을 작은 호의가 제게 행운으로 돌아와 제 인생을 초호화로 바꿔주고 말았네요. 그럼 저는 제게 찾아와준 이 행운을 감사히 여기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가 있을 때마다 꼭 나서서 돕기를 다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행운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어려운 일 앞에 도움을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바랄게요.